아위라 아사포에디아라고 이 냄새는 사방을 향해서 주먹질 하듯이 뿜어나오면서 자기 공간을 확보한다. 억세고 가차없고 거대하다. 그러나 첫 타격 이후에 냄새는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깊어지면서 어떤 풍경을 연상하게 한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살짝 땀 흘리고 있는 잘 익은 양파밭. 이 냄새가 더 디테일해지면 그 밭이 변한다. 이제는 낭창낭창한 마늘 새싹, 파와 부추 사이에서 자라는 실한 양파, 우리가 아는 모든 종류의 파와 마늘류가 자라는 풍성한 밭, 보자마자 허기가 느껴질 만한 풍경이다. 아비 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한 냄새가 나는 수지 향인데 양파와 마늘을 대신하는 향신료로 자주 쓰인다. 여러 언어권에서 악마의 똥이라는 별명을 불리는 아유의 서양어 이름은 아사포에티아인데 나머지인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와 라틴어로 불쾌한 냄새 또는 악취를 뜻하는 포에티드의 합성이다. 아위는 닥터 스스의 그림책 시리즈에 나올 법하게 요상하게 생긴 식물로 얻어진다. 아위는 원래 그대로 상태에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지만 식재료로서는 황금의 향신료다. 그 그대로의 아위의 냄새는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채소 요리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감칠맛으로 피어난다. 옛 로마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아위를 향신료로 쓰게 했다. 로마인들은 이 향신료가 키레네의 원산지인 향신료 실품과 거의 똑같은 맛이라는 것을 알고 열광을 했다. 이런 그런 약물이다. 감각이 예민해서 양파와 마늘 섭취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아위를 대체 향신료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나도 그렇게 아위를 먹기 시작했다. 이국적이고 자극적인 향신료를 찾아서 시카고 향신료 가게에 갔지만 나는 나의 경제 사정이나 파 마늘류에 대한 남편의 거부감 문제로 선택할 수 있는 향신료가 아위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칠리 요리를 했는데 사실 칠리는 양파와 마늘이 많이 필요한 요리다. 우리는 대신에 아위를 써보았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악마의 똥은 1600년대 먹을 제육이 융성한 기간에 인도로 들어갔다. 인도의 엄격한 자이나무교 수행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내가 산 아위 가루는 아주 작은 노란색이 눈에 확 트이는 플라스틱 병이다. 병에는 반대비 여신이 그려져 있다. 포장을 뜯고 뚜껑을 열면 안에는 선명한 노란색 가루가 들어있는데 그 가루 알갱이 몇 알만으로도 냄새가 훅 끼친다.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로는 너무나 강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대개 고무나 무, 수지, 쌀가루, 심한 가루를 섞어서 자극적인 냄새도 줄이고 저장도 영리하게 한다. 어느 날 호기심을 누르지 못한 나의 7살짜리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나의 작은 노란색 병을 땄다. 아이의 가루 범벅으로 노란 손가락이 노랗게 된 채 낄낄거리며 두 꼬마 녀석은 온 방을 뛰어다녔다. 한번 시도해보시라. 낯설기는 해도 요리에 쓰면은 익숙한 양파와 마늘 맛으로 변하니까. 그 다음에 담배는 타바코. 내가 처음 냄새를 맡아본 연초는 퓨어 버지니아였다. 벌리 담배의 포장을 열어보니 이 연초는 색깔이 진하고 냄새도 묵직하면서 사향 냄새가 나는 대신에 달콤한 향기는 덜하다. 연기에서 훅 느껴지는 섭섭 바닥의 냄새가 오래 남는다. 나무니까 잔가지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 잔디 냄새가 느껴진다. 라타키아 통을 샀다. 이 연초 담배의 냄새는 당밀처럼 시럽향이 진하지만 달콤하진 않다. 선배의 이야기를 해보자. 이 담배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다.
퍼레이드나 축제 때 뿌리는 꽃종이 같이 팔랑거린다. 썬비어 붉은색과 밝은 버지니아 오리엔탈을 브랜딩해서 데킬라 딱청나무꽃 케이싱을 한다. 케이싱은 대기 은연중에 느껴진다는 점에서 담배의 톱 노크를 확연히 구분하게 하는 플레이버링과는 다르다. 또 다른 담배에는 가스라이트는 라드키아의 성분을 비율이 높다. 비잔티움은 이렇게 파이프 담배는 약간의 품을 더 들여야 하는 대신에 담배 냄새에 더 집중하면서 음미할 수 있는 흡연 방식이다. 파이프 담배는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고 그 연기 속에서 오래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왜 파이프 담배를 피워? 어느 날인가 데이브에게 물어보았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다. 데이브도 원래는 보통 담배를 피웠는데 팬데믹 사태로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데이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파이프를 물고 있지 않았지만 파이프 담배를 피울 때의 호흡 습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파이프 챔버에 한번 채운 담배를 끝까지 다 피우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흘러야 하니 그동안 충분히 무언가를 고민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담배의 향이 흩어지고 공기가 다시 깨끗해지면 그 선택이 옳았는지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이 책을 쓰기 전에 어떤 냄새를 맡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는 이 세상, 저마다의 세상을 품고 있다. 대화는 우리에게 그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같은 하늘 아래에 머물게 한다. 새로운 냄새를 수집한다. 옳시, 흥미영. 트러블. 항공우편으로 배송된 싱싱한 여름 트러플이 도착하자 강렬한 바다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왔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바다 냄새였다. 짭짤하고 변덕스럽고 멀리 퍼지면서도 고집스러운 깊이감이 있었다. 오늘 양념이와 먹다 남은 음식들, 탄산수가 튀어나올 만큼 들어찬 냉장고 안에서 트러플은 정신을 빼앗길 정도로 아름다운 향을 풍겼다. 트러플은 자신만의 이상한 세계를 설파하는 이단아였다. 트러플이 담긴 주머니를 열고 종이로 만든 상자를 꺼낸 다음에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트러플은 축축한 페이퍼 타월로 가볍게 쌓여 있었다. 페이퍼 타월을 헤치고 트러플을 꺼냈다. 딱딱하고 큼지막한 자갈 4개, 점토로 빚은 작은 뇌 같은 모양이었다. 트러플은 정확히 뭘까? 트러플은 루베르라는 소국에 속한 곰팡이의 자실체이다. 이 버섯은 지표면 아래에 참나무, 밤나무, 짜장나무에서 자란다. 나무 뿌리에 트러플 포자를 접종하면 나무 뿌리 주변 실뿌리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나무 뿌리의 표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천년 질소. 블랙 트러블은 이런 것들이고요. 와인 향. 와인 냄새를 맡는다는 표현은 사실 약간 어색한 말이다. 와인의 냄새를 맡는 것과 맛을 보는 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와인에서 무슨 냄새를 맡아야 할까? 먼저 냄새로 와인은 온전한지를 체크할 수 있다. 와인 코르크의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 와인이 산화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쉬운 방법이다. 코르크에서 양조 과정으로 돌아가 보자. 와인 양조는 양조 장인이 특정 장소로 어떤 포도를 재배할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와인 양조장인 발효를 중단시킬 시점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숙성용 통, 숙성이 끝나면 병립 과정에 들어간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샴페인과 거품이 와인에는 코르크를 막기 전에 아주 소량의 효모를 함께 넣는다. 따라서 이 술은 밀봉된 상태에서 2차 발효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병을 따면 특유의 거품이 올라오는 것이다. 와인에 따라서 시장에 나오기 전에 더 긴 숙성을 거치기도 한다. 여기까지 와인 양조의 전 과정이다. 숙성.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소믈리에들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즐겨 쓰는 방법이다.
과정은 매우 사교적이다. 뜻이 맞는 소믈리에들끼리 모여서 어떤 잔에 어떤 와인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테이스팅을 한다. 모두 와인잔을 들고 맛을 본 후에 돌아가면서 자신의 감상평을 발표한다. 테이스팅의 목적은 원료가 된 포도, 생산지역, 생산연도, 생산자 등 와인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숙련도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룹을 지어서 진행한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의 세계에서 선두에 있는 사람들은 감상평이나 참가할 테이스팅을 선별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체계적이다. 상위에 속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면 오스트레일리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그리너에 집중하거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명칭을 마스터할 것이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실제 테이스팅에 참가해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선책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와인의 향기와 맛을 감상하는 커뮤니티 활동에 동참해 보았다. 포연, 캐논 파이어. 포연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 군사 역사가 외에 포연의 냄새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냥꾼, 폭죽 전문가, 그리고 전쟁 영화 재연 배우 정도일 것이다. 화약 제조 원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지만은 기본적인 냄새는 변하지 않았다. 썩은 달걀 냄새와 비슷한 것은 유황 냄새가 베이스 노트다. 그리고 초석에서 나는 키키한 오줌 냄새가 포함되어 있다. 숟가루 냄새도 느껴진다. 미국은 남북전쟁은 한 증발전된 각종 무기 화기로 유혈극을 뒤치달았다. 전투의 냄새, 공성전의 맛. 포연은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냄새였다. 모든 전투가 포연과 함께 시작되었고 전투가 끝난 뒤에도 그 냄새가 남아서 전쟁의 아픔을 상기했다. 시골 냄새가 진동하는 농촌의 벌판을 상상해보자. 소똥 냄새, 건초 냄새가 떠돌던 그 들판이 갑자기 자욱한 연기와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로 뒤덮인다. 전투가 치열해지면 양진영에서 쏟아지는 대포는 병사들의 귀와 코를 동시에 막아버린다. 포연, 괴로운 외상후 스트레스로 장애로 남기도 한다. 대포는 보이는 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척, 이를테면 공개로 전파되는 질병과도 싸우는 무기였다. 도끼 이론은 1880년대까지 일종의 믿음인데 나쁜 냄새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주장. 나쁜 냄새, 도끼는 쓰레기더미, 옥외 변소, 병원, 구빈원 같은 곳뿐 아니라 공동묘지, 시궁창, 동굴, 나무, 그늘로 어두워진 이런 곳에서 흘러나온다고 믿었다. 도끼를 없애야 한다는 이론은 웃음이 날 정도로 엉뚱한 길로 흘렀다. 이렇게 도끼. 1348년에 페스트가 파리를 덮쳤을 때 파리 대왕은 주민들에게 여름에는 로즈워터, 장내, 샌달, 우드로 만든 향수의 시원한 냄새를 맡으라고 권장했다. 겨울에는 침향, 스위트, 금나무를 냄새를 맡으라.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담배, 박하사탕, 시럽 등 기분 좋은 냄새를 맡거나 자그마하고 상큼한 향이 나는 시트러스 계열의 나무를 몸에 지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도끼는 더 심한 도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었다. 1622년 대포를 이용한 훈련 방역으로 페스트를 막아냈다는 노력은 17세기 프랑스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역한 냄새와 싸움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도끼와 싸움은 여러 측면에서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포연의 냄새는 특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수백 년 전 전쟁터를 지배할 때에는 시체의 냄새를 퍼뜨렸다. 그러나 근대 도시의 거리를 뒤덮었던 포연의 냄새는 의미가 달랐다. 질병에 대항하는 보건위생 수단이었다. 오늘날에는 불꽃놀이가 아니면 포연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전쟁의 냄새,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무용의 무기였던 것이 지금은 도시의 자랑과 현대성의 승리를 의미하는 냄새가 되었으니 녹고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 녹고 있는 영구 동토층은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직접 그 냄새를 맡아볼 수 없는 극소수의 특성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냄새를 맡으려면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여 상상에 의존해야 했다. 우선 동영상을 통해서 북극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냄새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았다. 풀, 토탄 냄새가 나는 스카치 위스키, 발코린데까지 다양했다.
한 과학자는 숲나무 숲으로 들어가다가 똥더미에 엎어진 것에 비유했다. 또 다른 과학자는 창고 깊숙이 보관됐다가 처음 꺼내서 펼친 눅눅한 텐트 냄새에 비유했다. 이외에도 오래 묵힌 고급 치즈, 퇴비더미, 눅눅한 광이 핀 곰팡이, 연기 지저분한 지하실의 비좁은 배관 공기에서 나는 특이한 금속성의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냄새 등등이었다. 동토층. 냄새는 연구 동토층은 또한 탄소, 메탄 외에도 다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냄새가 난다.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아직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았으며 연구 동토층을 덮고 있는 툰드라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냄새. 차, 티에 대해서 차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냄새는 그윽한 깊이를 느끼게 한다. 정산소종을 끓이니 희미한 송진향과 함께 찻잎으로부터 훈연향이 퍼진다. 이 차는 나무를 태워서 건조시키는 홍차인 훈연차의 일종이다. 마른 나뭇잎 냄새가 잠시 우수에 젖어들게 한다. 오래지 혼자서 집 밖을 떠도는 외로움 냄새다. 이 향을 맡으면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려진다. 주위 속에 혼자 온몸을 녹여줄 뜨거운 차 한 잔을 기다리는 사람. 찻잎은 냄새를 다시 맡아보니 시트러스 향이 느껴진다. 우수에 젖은 기분을 쨍하고 파고드는 한 줄기 햇빛이다. 찻잔에 따라서 넣은 차는 계속해서 변한다. 뚜렷이 규별되는 향이 부드럽게 녹아든다. 쓸쓸한 맛은 전혀 없이 충만하고 투명하다. 그 향이 균형감을 잃지 않는다. 찻잔 속에서 찻잎이 완전히 피어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것은 오직 끓는 물을 부어주는 것이다. 차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켜준다. 차를 음용하는 관습은 처음에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의 차는 6종류로 나누는데 백차, 황차, 녹차, 또 무발효차, 싱싱한 찻잎을 수확해서 말리거나 수확 즉시 쪄서 산화를 먹는다. 우렁차는 반발효차이고 흑차와 보이차는 발효차다. 보이차는 중국 민난성 외곽에서 나는 희귀한 차로 6대 명산의 기슭에서 자란 천설먹은 차나무의 잎을 수확해서 차로 만든다. 옛 전설에서 날쌘 원숭이들이 그 나뭇잎으로부터 찻잎을 수확했다고 한다. 여러 차 종류 중에서도 보이차는 소박한 향과 맛이 뛰어난 차로 유명하다. 옛날 중국에서 마시던 차는 씁쓸한 향이 있었으며 약초로도 쓰였다. 4세기 위나라에서 쓰인 책을 살펴보면 말린 찻잎을 닭안에 적당히 넣고 끓는 물을 붓는데 여기에 양파, 생강, 오렌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소금을 첨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차를 만들 때 저스민처럼 향이 나는 꽃잎이나 허브를 섞기 시작한 것은 나중의 일이다. 한편 향이 나는 차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다. 쌓아놓은 찻잎 옆에 싱싱한 꽃잎을 두어 꽃향기가 찻잎에 스미도록 하는 것이다. 차에 대한 세계 최초의 문헌은 780년대의 시인이자 학자였던 유구가 썼다는 다경으로 차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재치있게 세밀하게 펼쳐 놓았다. 차의 모양은 수만 가지다. 속되고 분별 없이 말하자면 차는 몽고인들의 가죽신처럼 쭈글쭈글 쪼그라들기도 한다. 아니면 들소의 곤독처럼 늘어진 듯이 보이기도 한다. 어떤 것은 날카롭게 처마 끝 둥그리 이렇게 말린다. 산봉우리를 넘어오는 구름처럼 휘휘 맴돌며 떠오르는 버섯의 포자 같기도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줄기에 부딪히면 한껏 부풀거나 튀어오르기도 한다. 차는 동양과 무역을 하던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1610년 유럽으로 들어왔다. 유럽인들에게는 차가 너무나 생소했다.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에서는 영국의 과세를 거부하던 주민들이 보스턴 항에서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저항운동까지 일어났다. 미국인도 영국인 못지않게 차를 좋아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아이스티를 창안하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티백을 발명한 것도 미국인들이었다.
북미들이고 또 다른 캐나다의 레그라도 반도에 살던 이누족은 사냥을 위해서 계절 따라 이동하며 살았는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이동했다. 이누족 아이들은 찻잎으로 서옥을 채운 차 인형을 가지고 다녔다. 지구상 어디서든지 차를 마시는 목적은 똑같아. 물의 향기를 더하고, 그래서 향기가 나의 몸과 마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순간이다. 땅바닥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옷을 입고 숲으로 들어가자. 봄날 비 내린 후면은 더욱 좋다. 적당한 공터를 만나면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린다.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원 손질용 장갑을 끼고 천천히 기어가면서 냄새를 맡아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거든. 유명 대학 연구자들부터 붙어가도 시어도 몰라는 중이라고 대답하자. 실제로는 UC 버클리에서 진행했던 냄새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 기마귀로 귀를 막고 손으로 장갑차를 끼고 무릎으로 무릎 보호대를 하고 오직 코로 냄새를 맡아서 연구진이 떨어뜨린 초콜릿 에센셜 오일의 흔적을 따라갔다. 높은 곳에서 한 방울 떨어뜨린 뒤 높이를 달리하며 냄새를 맡아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